안녕하세요. 2022년 첫 번째 가제트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저는 서울 이천치과의원 원장 한승희입니다. 올해도 아마 가제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작년 후반부에 저희가 특집을 계속 준비를 했었잖아요. 고철 관련된 내용들도 좀 우리 살펴봤고요. 논문을 직접 쓰시는 그리고 실험도 하시고 논문을 작성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 의견을 들어보고자 연세대에서 액티브하게 논문을 많이 쓰고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 정의원 교수님, 이중섭 교수님, 그다음에 차재국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좋은 시간 가졌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공부할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기로는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장선으로 조금 더 스페셜한 내용을 한 번 더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바로 역시 연세대학교에 이제 계시다가 지금 잠깐 해외에 교환교수로 가 계시는 영어로 제가 봐가지고 지금 송영우 교수님을 모시고 또 한 번 좋은 자리를 가져볼까 해요. 교수님, 멀리서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주신 대로 송영우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치주과에 몸담고 있고, 지금은 잠시 이제 1년간 여기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치주과에서 연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잘 촬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약간 긴장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강의라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 시작 전에 교수님 네, 거기 생활하시기에 좀 네. 어떠세요? 거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좀 코로나를 좀 먼저 위드 코로나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좀 많이 풀렸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생활하기는 어떠세요? 확진자 수의 절대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인데요. 나라 자체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올 때부터 음, 느꼈어요. 그래서 촬영 일자 기준으로 올해 2월 말인데 한국에서는 교수님들이 엄청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거기 가면 어떡하냐, 확진자가 너무 많은데 했는데 막상 왔더니 제가 느끼는 공기나 분위기는 한국보다는 훨씬 좀 자유로웠고요. 지금부터 한 10개월 전 그때쯤부터 이미 사람들이 밖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분위기고 실내에서만 쓰고 다니는 분위기라서 처음에는 좀 약간 그게 어색했어요. 이게 이래도 되나? 저도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어떤 부분이 걱정되냐면 한국을 돌아갔을 때 한국은 예. 확실히 여기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잘 지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마스크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여기는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생활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월드 시리즈, 미국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하고 이제 쭉 NBA 개막 시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스크 안 쓰고 그 딸딸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우리보다 조금 한 단계 앞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잘 적응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건강히 좀 지내시길 바라고. 사실은 제가 이제 교수님 한번 모시고 싶었던 게 연구하신 거 이렇게 리포트들이 좋은 게 상당히 많았어요. 자가고를 이제 쓰는 여부에 대해서 사이너스 그래프트 할 때는 이 자가골의 유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그런 연구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GBR 사이트에 그 똑같은 그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GBR 사이트에 이제 몇 개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작년 제가 가제트 시간에 또 휴먼 클리니컬 스터디를 하나 이제 소개시켜 드린 것도 있는데 그거하고 사실 비슷한 동물 실험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교수님께 한번 이제 부탁드려보고 싶은데 이런 GBR 사이트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그런 동기를 한번 잠깐 좀 소개를 시켜주시고 오늘 리뷰를 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가골은 오스테오제닉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이식재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되었고 저도 자가골이 갖고 있는 그 성질 자체를 인정하거든요. 이제 이중섭 교수님의 지도 학생 중에 한 분이었던 개원가에서 열심히 연자로도 활동하고 계신 정현준 원장님이라고 계신데 그 원장님과의 토론 중에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고요. 그분의 케이스들이 굉장히 아주 팬시하고 굉장히 멋진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GBR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이스트반 얼반의 소세지 테크닉에 근거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그런 수술을 실제 임상에서 하면서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임상에서 봤던 그런 성공들이 조직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이중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셨었어요. 그런 익세시브한 GBR 같은 경우에는 보니 엔벨롭이 있고 그 보니 엔벨롭을 넘어서는 부분에 과연 이식제가 적용되었을 때 그게 부피가 유지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유지된 부피 속에서 신생골이 진짜 생길 것이냐 라는 의심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현준 원장님이 의문 제기를 하고, 원래 이중석 교수님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던 부분이 이제 접점을 찾다 보니까 그럼 동물 시험으로 확인해 보자. 왜냐하면 임상에서는 바이옵시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가 없고, 보통 임상에서 하는 생검 같은 경우는 코어 바이옵시이기 때문에 모든 그림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보자는 데서 출발을 한 연구고요. 한창 제가 이제 리서치 펠로우로 근무를 하면서 동물 실험을 많이 하고 있던 터라 이제 제가 팀에 합류를 하면서 연구가 계획됐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GBR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GBR에 자가고를 섞은 것에 대한 조직 사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동물 실험들도 꽤 있는데, 이스트만 얼반이 갖고 있는 소세지 테크닉처럼 좀 굉장히 많은 양의 이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물 실험으로 조직 사진을 보여준 연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발표를 하게 되면 어쩌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정의영 교수님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 실험이 가지는 장점이 있는데요. 큰 활용을 네.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목 자체에 저희가 결론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서치 엔진을 통해서 논문을 서칭을 하는데, 사실은 제목에서 바로 얻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논문을 실제로 읽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초록까지 다 보지 않아도 제목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던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실험 자체를 전체를 이끌어가 주신 이중석 교수님 들어가 있고, 가제트 앞서 출연하셨던 정혜영 교수님,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실제로 지금 광저우 메디컬 유니버시티에서 패컬티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5명의 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다루고자 했던 부분들은 자가골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의심하지 않거든요. 자가골이 오스테오제닉 프로퍼티를 갖고 있어서 사실 동종골이나 이종골이나 합성골에 비해서 본연의 재료 스스로가 신생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성질 자체는 부정을 하지 않는데, 소위 말하는 소세지 테크닉과 같이 보니 엔벨롭을 넘어서는 부분에까지 이식을 했을 때, 그렇다면 보니 엔벨롭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는 이식제들이 실제로 신생골로 변할 것인가 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때 자가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자가골을 실제로 많이 섞습니다. 이스트반 얼반 같은 경우에도 소시지 테크닉을 할 때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자가골을 이종골과 함께 섞는 것인데요. 보니 엔벨롭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환자 본연의 뼈로부터 힐링 소스를 얻지 못하는 부분을 자가골의 오스테오제닉 프로퍼티로 보상하려는 데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고 과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지만 조직학적으로 진짜 큰 그림을 보여줬던 연구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방사선학적으로도 큰 그림을 보여주고 조직학적으로도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본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샘플 사이즈는 저희가 5마리로 했어요. 사실은 많은 샘플 사이즈는 아닙니다. 조금 취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동물 실험의 여건상 윤리적인 목적으로도 너무 많은 샘플을 가져갈 수가 없고요. 다른 실험실 연구들에 비해서 사실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샘플 사이즈가 진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파워 칼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5마리도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앞골이 좌우로 갈라지고 형태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한 개체 안에서 두 군을 함께 배정하는 것을 스플릿 마우스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스플릿 마우스 디자인을 통해서 한쪽에는 자가골과 이종골을 섞은 이식을 진행하는 그룹을 배정을 하였고요. 나머지 한쪽은 그에 반하는 대조군이죠. 이제 여기서는 바이오스를 사용을 했는데 바이오스만 이식을 하는 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DBBM하고 오토본을 이제 1대1로 섞으셨잖아요. 1대1 비율을 어떤 식으로 맞추는지 뭐 이제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볼륨으로 했습니다.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항상 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임상 환경에서 파티클의 드라이 무게를 재고 자가골의 무게를 재서 섞고 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하는 방식은 본인이 항상 사용하는 데픈디쉬라든지 그 용기에 자가골을 체득한 거를 채워 넣었을 때 그 용기를 꽉 채우는 부피를 알고 있다면은 항상 일정한 양의 부피를 맞춰 나갈 수 있어서 아마도 임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규격화한 용기를 활용을 해서 이종골을 채우고 그와 똑같은 양의 자가골을 체득을 해서 넣은 다음에 섞는 방식으로 이제 1대1 믹스처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부피의 기준이었던 거죠. 예, 아주 스페시픽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측의 비글의 하악 구치부고요. 산처럼 생긴 큰 치아가 제1대구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거보다는 조금 작지만 같은 모양으로 3개가 연달아 이렇게 있는 것이
제2소구치, 가장 오른쪽부터 제2소구치, 제3소구치, 제4소구치고 제1소구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커스피드가 아니고 반근치입니다. 이거를 뽑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일관성 디펙트의 크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비교적 요 제1소구치와 제1대구치의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개체마다 디펙트의 크기를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점으로 남겨두었고요. 제2소구치, 제3소구치, 제4소구치를 발치를 한 이후에 발치한 당일 박스 형태의 디펙트를 형성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모델은 디펙트를 만성화시키는 모델이고요. 실험마다 어떤 것들은 이식을 하는 당일에 박스를 만들어서 바로 이식을 하고 하는 실험도 있고 어떤 경우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만성화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임상에서 저희가 접하는 디펙트들은 다 만성 디펙트들이거든요. 발치를 하고 이제 결선부가 힐링이 되도록 그냥 둔 다음에 보통은 딜레이드 GBR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연조직이 치유가 되는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모사하기 위해서 디펙트를 발치 당일에 만들었고 4주의 힐링 기간을 둔 다음에 다시 리엔트리를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그러면 4주 그림이 D번인가요? 예. 사실은 임상사진 기준으로는 C번 그림부터가 이제 4주째 이제 임상사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플랩을 열었을 때는 D번의 형태, 2번의 형태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펙트를 이렇게 시원하게 크게 파신 거는 너무 좋습니다, 진짜. 까작까작되게 이 게이 소구치를 헤비 섹션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크게 형성하신 건 되게 좋은데 보통 개에 사주면은 사람한테는 그래도 한 3달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어큐트 타입 디펙트를 의도하신 게 아니고 크로닉 타입 디펙트를 의도하신 건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D번하고 2번 그림을 보면은 개에서 4주를 지나면은 사람한테 몇 달 지났을 텐데 디펙트 타입 자체가 네.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그런 원월 형태의 디펙트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큐트 타입 비슷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서 힐링 포텐셜이 좀 좋은 상태인 디펙트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한 4주 정도면은 개한테 이런 만성 디펙트를 만들기가 이제 적당한가요, 이게? 저희가 4주를 기다리는 이유는 사실은 성견의 치유 능력이 2배 정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4주를 기다렸을 때는 사람에게서는 8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린 것에 해당이 됩니다. 성견이 굉장히 그 치유가 빨라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디펙트를 만들건 간에 4주 뒤에 잇몸을 열게 되면은 빠르게 본이 차오르는 형상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를 유지하는 이유는 연조직이 조금 성숙이 된 상태를 필요로 하고요. 개체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4주보다 조금 일찍 수술이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가 수술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은 연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개체들이 성숙한 연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 수술을 들어가고자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그 4주 됐음에도 불구하고 C번 그림을 보니까 연조직 치유가 상당히 좋네요. 괜찮네요, 진짜. 네. 안에는 그렇다 그래도. 일단 D번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 형태의 디펙트,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월이 근심과 원심에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설측은 그대로 월이 남아있는 박스 형태의 디펙트가 확인이 됐고요. D번에서 보여지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식을 시행하기 전에 디콜티케이션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소세지 테크닉이라고 하는 방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대로 모사를 한 거고요. 이 박스 디펙트 안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식을 하는 거라면 굳이 이 부분을 성공을 시켜야 되나 하겠지만 이번에 시도하는 이식 같은 경우는 피질골 변형 바깥에 있는 부분까지 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골 재생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질골 천공을 모두 시키고 나서 저희가 준비해둔 양의 뼈를 이식을 하고요. 멤브레인을 덮는데 여기 지금 설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플랩에 가려서 사진에서 안 보였지만 실제 소시지 테크닉을 하는 방식 그대로 설측에도 모두 본택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적용이 됐고요. 협측도 마찬가지 본택을 4개에서 5개 정도 확실하게 적용을 시켜줌으로써 말 그대로 진짜 꽉 찬 순대처럼 팽팽한 상태로 이식제를 만들어주고 약간의 릴리징 시전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에는. 그래서 릴리징 시전을 통해서 이제 텐션 프리한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봉합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봉합을 한 이후에 저희가 16주를 기다렸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고 사람으로 치면 거의 32주 이상의 시간이 흐른 상태거든요. 충분한 시간 동안 신생골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렸고요. 그리고 희생
신생을 한 이후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한 부분은 마이크로CT를 찍어서 먼저 단면들을 먼저 살펴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마이크로CT 같은 경우는 전체 CT를 다 촬영을 한 이후에 조직학적 분석할 때와 다르게 단면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 잘라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조직 분석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조직 분석은 단면을 자르는 개수만큼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연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정할 수가 없고요. 마이크로CT 같은 경우는 비록 이렇게 해상도 측면에서 신생골과 잔존 고리식재를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단면을 잘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면들을 다 확인을 했고 여기서 보면은 마이크로CT를 보면 뉴본하고 이제 뉴본이 아닌 부분하고 이제 구분은 할 수가 있을 텐데 조직학적 소견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덜 정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계 대조도를 통해서 보통 많이 구별을 해서 실제로 계측치를 내긴 하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논문화해서 계측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독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희 실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만성화된 디펙트를 이제 16주의 시간을 기다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구별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CT에서는 디펙트의 계면에서 신생골이 생겨서 융합된 부분과 아니면 이게 정말로 원래부터 디펙트의 형태가 이랬는지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올드본과 뉴본의 구분이 절대로 안 됩니다. 조직학을 통해서만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CT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섹션 단면을 확인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롱디튜디널하게도 단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표 사진으로 넣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개체마다 좀 양상이 다르죠. 어떤 개체들은 굉장히 이식 초기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하는 개체들도 있고요. 어떤 개체들은 좀 이식제가 다 어디로 갔지 싶은 개체들도 있고 마이크로CT에서 저희가 보고자 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반적인 그림이 방사선학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보고자 한 부분이 있고 조직학적으로는 특히나 이렇게 롱디튜디널한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이 부분이 잔존고리식제고 신생골이고 아니면 원래 이 성견이 갖고 있던 올드본이고 이렇게까지 구별은 안 되지만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중점적으로 고찰을 했던 부분이고요. 조직학적 소견을 저희가 이렇게 피규어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논문들이 대표 사진, 저희가 두 군을 이렇게 정했으면 각 군의 대표 사진을 싣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5개 개체의 모습을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각각의 개체가 보이는 성질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파인딩들이 아주 일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다 노출을 시켜서 독자들한테 단순히 우리의 대표 사진과 글만 보고 결론을 얻어가는 게 아니고 글로 적은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각자 해석을 할 수 있는 좀 여지를 남겨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계 같은 경우는 신생골 형성이나 전체적인 디멘전 측면에서 조금 불리하게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2번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외형 자체는 이렇게 임상에서 관찰하는 외형은 항상 이렇게 가장 바깥쪽의 외형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외형 자체는 굉장히 잘 유지가 되었는데 실제로 안쪽을 들여다보면 보니 엔벨롭을 넘어서는 부분은 이식제와 이식제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성 조직들로 그냥 채워져 있고요. 신생골은 디펙트의 마진 부분에 국한해서만 이렇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3, 4, 5번도 이식제를 둘러싸고 있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보니 엔벨롭을 넘어서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신생골은 보니 엔벨롭 내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일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참 재밌게다고 느낀 게요. 어쨌든 이게 스플릿 마우스 디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각 동물 1번에 1번, 2번, 위아래 맞습니다. 그림. 좋은 오그멘테이션 같은 것들이 어떤 수식을 쓰더라도 이게 호스트 팩터를 좀 따라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1번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게 위아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4번, 5번은 보면은 뉴본이 생긴 게 3, 4, 5번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역시 위아래가 또 생긴 게 비슷해 보이고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사람에서도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니 엔벨롭 내에서의 굉장히 신생골이 두드러진다. 보니 엔벨롭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이식제이거나 이식제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두툼한 섬유성 조직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 특징적으로 조금 저희가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4번계와 5번계 같은 경우는 이 성견의 하악이 갖고 있는 릿지의 마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본이 생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번계 같은 경우에 좌측과 우측 모두에서 좀 두드러지는 양상이 보이는데요. 이제 개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번계 같은 경우 굉장히 치유력이 좋고 디펙트 하방에 있는 피질골 부분을 다 천공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천공 부위에서 나오는 블리딩과 그 블리딩으로부터 오는 힐링 소스들을 얻어서
아주 예외적으로 뼈가 형성된 걸로 저희는 해석을 했거든요. 단순히 이 개에서만 나타난 현상이지 나머지 개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곳에서 눈여겨볼 만한 파인딩으로는 개체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개체는 조금 두드러지는 양상이 보였고 어떤 개체는 조금 그보다는 덜 두드러지긴 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외형의 이식제의 외형을 둘러싸고 있는 차단막의 형상들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도 사실은 조금 놀라웠던 부분인 게 저희가 16주를 기다렸고요. 기존의 대부분의 동물 실험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보통은 4에서 8주 사이에 가장 흡수가 빠르지만 12주까지는 좀 관찰이 된다는 보고가 많았지만 12주 이후에 잔존 차단막이 관찰된다는 부분은 바이오 가이드에서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여쭤보려고 조금 선생님한테. 제가 임상에서 이렇게 해보더라도 플랩을 한 4달, 6달째 이렇게 열 거 아니에요? 네, 크로스링크된 멤브레인이나 그런 거는 인테그리티가 남아있으면서 멤브레인 그 형태를 네, 유지하면서 이제 신생조직을 보호하고 있는데 바이오 가이드는 보이더라도 이게 흐물흐물 없어져 네. 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소견이라고 해서 바이오 가이드의 흡수 기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크로스 링킹된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제품들은 형상이 일부 유지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예 이게 멤브레인이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는데 바이오 가이드는 사실은 그런 경우에 저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물 실험에서도 대부분의 보고들이 뭐 12주가 지나면 안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한 문헌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런 파인딩을 얻었고요. 이 파인딩은 저희가 조직학적 단면을 한 군데서만 얻은 것이 아니라 수술을 진행했던 리지에서 3군데에 걸쳐서 조직학적 단면을 얻었고 물론 그 중에 한 단면씩만 한 개체에서 대표 사진을 올렸지만 각 단면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관찰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임상에서 우리가 플랩을 열고 들어가 보면 비록 바이오 가이드가 형상을 유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고리식재 또는 갓 생성된 신생골 상방의 신생골과 플랩 사이의 그 둘과는 뭔가는 다른 연조직과 같은 층이 항상 관찰이 되고요. 그거를 이제 기존 문헌들에서는 보통 골막 유사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수도페리오스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오 가이드가 주변 조직과의 인테그레이션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이 된 형태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가나티라는 선생님이 발표한 악타 바이오미테리얼 리아라고 하는 저널을 발표를 한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바이오 가이드가 완전히 흡수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이오 가이드가 주변 조직과 융화된 모습으로 물론 자기의 초기 형태를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융화된 형태로 기능을 유지하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였거든요. 보통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 나온 것도 이제 보면은 비흡성 멤브레인 하방에 생기는 수도페리오스티움은 리제너레티브 포텐셜이 거의 지금 발견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리포트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수술할 때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비흡성 멤브레인을 썼을 때보다 생기는 그 수도페리오스팀에 바이오가지를 썼을 때는 리제너티브 포텐셜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이거는 좀 보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네. 연구를 좀 나중에 후속 리포트를 좀 내주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바이오 네. 가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그 굉장히 희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 페리오스티움이 진짜 어떤 골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두께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수도 페리오스티움이든 아니면 뭐 바이오 가이드가 진짜로 조직과 융화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든 그 자체가 차단막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할 거거든요. 이식제가 이식된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부피가 유지가 되고 그 유지된 부피 안에서 우리가 골재생이 되는 것이라면은 부피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 진짜로 어떤 골재생에 기여를 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보자면 그런 것들 그대로 보존하고 그걸 다 제거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보존해서 이식제가 그 안에 쌓여있는 거를 좀 쌓여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게 말씀드린 방금 그 네. 가나티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네. 컬럼이 총 3개고 가장 왼쪽 컬럼은 아예 대조군으로서 PTFE 멤브레인을 사용을 한 거예요. 당연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게 지금 3일
3일에서 60일까지의 관찰을 진행을 한 거고요. 하단에 있는 사진들이 60일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좌측을 보시면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PTFE는 아예 변하는 게 없고 주변의 조직들에서 면역 세포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학적 사진 보기 조금 어려우신 선생님들 위해서 검은색 네. 표시된 것들이 이제 멤브레인일 것 같은데 어디 부분이 멤브레인이라고 정확하게 좀 이렇게 좀 짚어주시면. 가장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 화살표에 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PTFE 멤브레인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가장 우측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양쪽 화살표에 BG라고 한 것이 바이오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가이드와 이 PTFE 멤브레인의 두께를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 가운데 같은 경우는 양성대조군으로서 봉합사를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봉합사가 어떻게 조직과 인테그레이션 되는지를 보고, 결국은 이 가운데 있는 봉합사 같은 경우는 이 가나티의 이전 논문들을 통해서 이미 조직과 잘 융화된다는 것을 보여준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가이드가 이거에 대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성대조군으로 활용을 한 거거든요. 우측에 가장 저희가 관심 있게 지금 봐야 되는 바이오 가이드를 놓고 보자면은 이식 초기에는 여기가 이제 하단에 이제 삽입이 된 부분에 커넥티브 티슈, 위에도 커넥티브 티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강 모델이 아니고 스킨 모델이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커넥티브 티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결합 조직에 둘러싸이는 바이오 가이드가 양쪽의 결합 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성상으로 초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중간 정도 흘렀을 때, 한 30일 정도 흘렀을 때, 그 다음에 60일 정도 흘렀을 때 점점 시간이 가면서 형태는 확실히 초기 형태를 잃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초기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양쪽의 결합 조직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 특히나 PTFE 멤브레인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생체 내에 잘 융화가 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단의 60일째 보게 되는 이 모습이 실제로 플랩을 열었을 때 관찰하게 되는 수도페리오스티움에 대응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수도페리오스티움이라는 게 어쩌면 바이오 가이드가 주변 조직과 융화됨으로써 형태를 달리하게 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좀 흥미로운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네.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계측 결과를 좀 보자면 통계학적 유의성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수치적으로나 실제로 통계적으로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관찰한 패러미터들이 어그멘티드 에어리어, 그 다음에 리제네레이티드 에어리어를 먼저 구분을 했고요. 어그멘티드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디펙트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그멘티드 에어리어는 바깥쪽에 이식제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외형까지 총 쌓으면 보니 엔벨롭을 넘어서, 그렇죠, 총 전체 이식제가 모두 점유하고 있는 부분까지를 어그멘티드 에어리어로 이제 산정을 했고, 리제너레이티드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신생골의 가장 바깥 외형을 연결한 선으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측을 진행을 했고. 주관적인 면이 좀 따라갈 것 같은데 저거 정확하게 그리기가.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주관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직 계측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조직 계측자가 정해졌다고 하면 그 조직 계측자가 수차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연습한 것들이 또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또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논문 쓰기 어렵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측을 진행을 했고, 뉴본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신생골의 부분들만 골라내서 면적을 계측을 하고, 레지듀얼 그래프트 에어리어 마찬가지로 잔존 고리식제만 따로, 그다음에 섬유성 조직은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거든요. 다 각각의 면적을 정리를 한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비율이었습니다. 과연 리제너레이티드 에어리어, 우리가 신생골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전체 범위에서 신생골 자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지, 잔존고리 식재는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지, 섬유성 조직은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를 따로 또 퍼센티지를 봤는데 수치들이 다 비슷합니다. 결국은 어그멘티드 된 양도 자가고를 섞나 안 섞거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티드 에어리어도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을 띠지는 않았지만 이 어그멘티드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자가고를 섞지 않은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더 다른 패러미터들보다는 차이를 좀 더 보였거든요. 해석하기에는 분명히 같은 부피를 넣었는데 16주 후에 다른 부피가 남아있다면 이거는 아마 자가골의 빠른 흡수가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추측을 좀 했습니다. 요즘 저기 디스커션에서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보통 표를 네, 보면, 저기 뭐 리제네레이션 에리어, 뭐 뉴본 에리어 그런 것만 보지, non 미네랄라이즈 티슈 있잖아요. 저기는 파이브로 네, 베스큘라 티슈라고 베스큘라, 네. 저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저거를 가지는 아, 의미를 아마 네. 디스커션에 써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6주 상에서의 섬유성 조직들이 갖고 있는 범위들은 이식제와 신생골 사이에 약간 옅은 분홍색 부분들이 결국은 다 파이브러스 베스큘러 티슈로 계산이 된 부분들인데요. 물론 어떤 경우에서는 끝까지 그냥 섬유성 조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 부분들이 뼈로 결국은 다시 변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신생골로 바뀔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악동에 이제 저희가 콜라지네이티드 된 합성고를 이식을 했고요. 조금 이른 시기의 힐링과 더 늦은 시기의 힐링을 조직학 사진을 동시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식제 사이사이를 점유하고 있던 섬유성 조직들이 나중에는 신생골로 꽉 차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 섬유성 조직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이제 영원히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 부분도 나중에 신생골로 점유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콜라겐 파이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파이브로 바스큘라 티슈라고 명명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혈관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힐링 소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혈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잠재성들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네, 제가 예전에도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서 쭉 임상 케이스를 이렇게 좀 추적하는 것들 중에 어떤 거는 본이 좀 나중에 좀 더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본이 좀 안 생기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호스트 팩터로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원래 좀 선천적으로 좀 두꺼운 뼈를 가진 사람은 GBR을 하면 보노그미테이션 하면 결국 두꺼운 뼈가 좀 생기고 퀄러티가 좀 원래 좀 약한 사람이면 나중에 리엔트리 해서 보면 좀 약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네. 받거든요. 힐링 포텐셜이 좀 좋은 사람들은 저런 non 미네랄라이즈 티슈 부분들도 나중에 좀 본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실제로 임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식된 부위의 외형은 굉장히 잘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막상 조직을 잘라서 들어가 본 결과 보니 엔벨롭을 넘어서는 부분은 신생골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니 엔벨롭을 아무리 넘는 이식을 하더라도 결국은 신생골이 형성되는 데에 신생골을 좀 릴라이어블하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보니 엔벨롭 안에서 얻는 것이 대부분일 거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여전히 부피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아마도 신생골이라기보다는 섬유성 조직에 둘러싸인 이식제가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이 두 군을 비교한 측면에서는 자가골을 넣는다고 해서 보니 엔벨롭 내든 보니 엔벨롭 바깥이든 신생골 형성 측면이나 부피 유지 측면이나 이점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일단 본이 엔벨럽 안에서만 이제 본이 제대로 된 본이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공감합니다. 블록본을 그래프트를 본이 엔벨럽까지 이렇게 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컨투어, 그러니까 원래 본이 엔벨럽까지만 남아있고 없어지더라 그런 리포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이 엔벨럽 네. 안에 이제 생긴다는 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제 많은 본이 필요 없다고 볼 때, 그러면 이 임플란트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크리티컬 디멘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본이. 그러니까 본이 네. 엔벨롭까지 이제 만들어진 게 한계라고 볼 때, 임플란트가 롱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의 디멘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까지 발표된 문헌의 근거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최소 협축볼의 두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소 2mm는 남겨놔라 라는 게 현재까지의 통념이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꽤 최근 논문들 가운데서는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점막, 특히 각화 점막의 두께가 충분하다면 소위 말하는 좀 페노타입이 좀 두꺼운 사람이라면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협축볼의 두께가 좀 얇더라도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에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최근 보고이고 아직은 그 보고 이후에 롱텀 팔로업이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협착골 두께를 2mm 이상, 2mm 이상 좀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2mm 있네 하고서는 GBR을 안 하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경우보다는 컨투어를 좀 더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GBR을 한다든지 특히나 전치부나
심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분한 부피를 유지하는 게 건강 측면에서나 심리적인 측면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 논문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어차피 보니 엔벨롭을 넘어서는 부분은 뼈가 안 될 텐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물론 신생걸로 변하지 않고 그냥 이식제와 섬유성 조직이 엉겨붙은 상태에서 그 공간을 점유를 하고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 목적이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만드는 목적이 아니고 컨투어를 좀 두툼하게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심미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목적이라면 저는 익세시브한 GBR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치부는 되게 그렇고 상악 전치부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원래 디멘전이 얇은 사람들은 원래 엔벨로까지 네, 본을 잘 만들어도 그게 2mm 두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네, 하악 전치부라든지 소부치도 뭐 그럴 수 있고.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여쭙고 싶어서 이제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잘 들은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좀 볼 때 이번 연구의 결과가 두 번째 결론이요. 이제 자가고를 썼을 때 그 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결론에 대해서는 알루덴 선생님의 스터디에 정답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그 개의 라테랄 보도에다가 이제 라테랄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이게 결과 측정을 하신 건데, 그 선생님이 언급한 내용 중에 공감 가는 부분이 어떤 바이오매트리얼을 사용했느냐 보다는 운드 스테빌리티가 더 중요한 팩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운드 스테빌리티를 이 실험에서는 굉장히 잘 잡으셨거든요. 임상에서 보통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핀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고정을 이렇게 잘 하셨단 말이죠. 임상에 우리가 적용할 때는 조금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교수님이 좀 운드 스테빌리티를 잡는 면에 있어서 임상에서 실제 환자 보실 때요, 팁이 있다면 교수님만의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조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운드 스테빌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임플란트 수술이나 뼈이식 수술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는 핀 고정을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익세시브한 GBR이기 때문에 이거는 핀 고정을 하지 않고는 에이피컬 방향으로 이식제들이 다 쏟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핀 고정을 굉장히 다량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수술을 즐겨 하지는 않고 가능하면 환자분이 갖고 있는 보니 엔벨롭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준에서 넣은 이식제들이 가능한 한 신생골 형성에 관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약간 플랩으로부터 좀 스테빌리티를 얻는 편입니다. BR하고 나서 릴리징 인시전을 하게 되는데, 릴리징 인시전을 많이 하게 됐을 때는 아무리 스웰링이 있고 이식제를 많이 넣었어도 터지지 않겠다라는 안도감은 주지만, 릴리징 인시전이 너무 과도함으로 인해서 플랩이 흐물흐물하게 덮임으로 인해서 이식제가 다 달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릴리징도 약간 저스트한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플랩이 이렇게 살포시 덮어주는 상태에서 이식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더 좀 즐겨하는 편이고, 만약에 그 이상의 고정을 조금 얻고 싶다면은 페리오스티움에 이제 매트리스 수처를 하는 방식의 봉합 방법으로 조금 이식제 안정을 더 얻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기구를 사용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환자 입장에서도 그 핀을 본택을 제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할 이유도 없고, 봉합사를 제거만 해주게 되면 구강 내에 남아있는 그런 고정 장치물은 더 이상 없는 거기 때문에 플랫 매니지를 통해서 이식제 스테빌리티를 얻거나 봉합사를 좀 곁들여서 스테빌리티를 얻는 편입니다. 실제 교수님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가고는 좀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예. 저는 자가고를 좀 덜 활용하는 쪽에 예. 좀 속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 제가 무리를 하지 않아도, 또는 환자분한테 큰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체득을 할 수 있다면 본 스크레이퍼나 아니면 저희가 수술에서 사용한 ACM 드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일부 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가골만 활용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는데, 뭔가 컨투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보다는 스레드 한두 개 정도가 부족하고 컨투어에 대한 생각은 안 해도 되지만 신생골이 좀 더 차오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는 이전골이나 합성골 사용 없이 자가골만 다져 넣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GBR의 목적 자체에 내가 컨투어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목적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재료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교수님의 그 선호하시는 방법까지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거기는 지금 아침일 텐데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런 방식의 이제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처음이라서 긴장을 엄청 많이 했는지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그 준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내용들도 있고, 교수님이 또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으실 거로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남으셨어요? 이제 네. 아, 여기 생활이요? 얼마나 남으셨어요? 스칼러십이 1년짜리고 이제 3개월 좀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귀하시나요? 네, 학교로 이제 복직해야 되고, 물론 복직이 기다려지긴 하는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하실 분이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한번 들어오시면 꼭 뵙기로 하겠습니다. 아, 네, 원장님 오늘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선생님 몸 건강히 잘 되시고요. 다음에 꼭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에는 대면으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